그럼 누가 봐도 이건 좀 이상하다.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서 혼자 그렇게 멀리는 못 간다. 가장 문제는 심리 성분이에요. 김 씨 형제는 4년 전 부모님을 잃고 말 그대로 세상에 남은 피부치라곤 서로밖에 없는 사이였습니다. 결혼해 어린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던 44세 형 김우식 씨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38세 동생 김우진 씨를 데리고 살며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 맨날 여기 동생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찬송가 부르고 그러고 다녔어. 항상 웃는 얼굴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맨날 그랬지. 지적장애 2급으로 조금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웃 주민에게 항상 밝게 인사를 건넸다는 우진 씨. 그는 주로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 그날도 어김없이 형에게 자전거를 타고 집 근처 동대문에 영화관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긴 뒤 오후 3시쯤 외출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4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길래 오후 7시쯤에 전화를 했는데 곧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새벽 2시가 넘어서까지 돌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형 우식 씨는 결국 동생이 집을 나선 다음 날인 새벽 2시 50분경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주변 탐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종 신고가 하루가 지나도록 우진 씨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다음날 오후 2시 30분쯤에 서울 강동대교 북단에서 행인으로부터 물에 남성이 숨진 채로 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인상착의를 확인한 결과 실종 당시 동생 우진 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화관을 가겠다며 집을 나선 동생이 차가운 주검이 되어 돌아오기까지는 만 하루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불편했던 동생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것일까? 하지만 그건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부검 결과 우진 씨의 몸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극단적 선택이나 실족사 가능성을 들여다보던 경찰에게 살인이라는 선택지가 추가됐습니다. 실제로 우진 씨가 발견된 현장은 단순 사고라 보기에 미심쩍은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실종자 시신이 발견된 왕숙천이요. 이 하루 방향 물가 수심이 1m밖에 안 돼요. 피해자 키가 174인데 그분이 거기 실수로 빠졌다고 해도 충분히 자력으로 나올 수 있는 깊이였습니다. 또 물에 빠지면 입을 수 있는 타박상, 철가상 이런 흔적도 없었고요. 실제 왕숙천은 한강의 북단 쪽에 위치해 있었고 유석이 매우 느린 편이라 시신이 피해자의 집 근처인 서울 중구에서 왕숙천으로 만 하루 만에 떠밀려 갔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습니다. 동대문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간 우진 씨가 강동대교 북단까지 어떻게 이동할 수 있었을까? 그날 우진 씨의 행적을 쫓던 경찰은 CCTV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작년 6월에 일어난 이른바 지적장애인 살인 사건입니다. 피해자 이름은 가명입니다. 동생분께서 지적장애 2급이셨고요. 영화관에 다녀오겠다면서 평상시에 타고 다녔던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 서울 중구가 집이었는데 강동대교 북단 쪽에 한 천 쪽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동 방향, 한강이 흐르는 방향 등등 해서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중구라면 어디? 동대문 쪽 충무로 네. 이런 쪽이죠. 네. 거기서 강동대교까지 어떻게 가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지만은, 근데 너무 동선이 이상하다. 왜냐하면 이분은 실제로 이제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당연히 자동차를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신 거고, 그럼 자전거는 어디 있으며 평소에 안 하던 어떤 상태에서 근데 강동대교 북단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강동대교 북단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류 지역이잖아요, 한강에. 네. 상류 지역이면 그 더 상류 지역에서 네. 지천에서.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지천은 유속이 이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네. 그럼 누가 봐도 이건 좀 이상하다. 예를 들면은 어디에 이제 우리가 보통 자살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가 있다고 하면 강 본류라든가 네. 아니면 이런 데에 하류쯤에 아니면 보에 걸리거나 이런 형태인데
북단에서 발견된다는 게 이게 너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수님께서 이제 한강이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흐르진 않고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긴 그렇죠. 예. 했지만 예. 중구에서 강동대교까지 이제 거슬러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하루 만에 이건 조금 불가능한 움직임으로. 그렇죠. 그럼 아예 그 위쪽에서 무슨 일이 있고 네. 그 후에 떠내려오거나 이랬어야 되는. 그러면 그 위쪽까지 어떻게 옮겨가느냐. 그리고 이분은 자전거가 있고 네.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서 혼자 그렇게 멀리는 못 간다. 네, 또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키가 지금 이 왕숙천 같은 경우에 수심이 1m입니다. 피해자는 키가 174고요. 잠시 실수로 빠져도 일어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높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빠져서 죽었다. 더욱이 이제 타박상과 철가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발견이 됐어요. 가장 문제는 수면 성분이에요. 네. 왜냐? 장애인 분들한테 수면제를 먹이는 경우는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줄이기 위해서 네. 타율적으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약을 자발적으로 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적장애인이 혼자 스스로 처방받아서 먹기에는 네. 먹을 수가 있느냐. 네. 그게 말이 되느냐. 처방도 안 해줄 것이며 그걸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성분이 발견됐고 물에서 발견됐다고 하면 이거는 그러면 약을 먹인 후에 그냥 물에 던져 넣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네. 이런 판단이 들었었죠. 네. 피해자의 배경과 상황 정도를 좀 봤을 때 피해자가 이제 어쨌든 남성입니다. 그리고 2급 지적장애가 있었고 형과 같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상황.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금전 아니면 뭐 성, 복수 등등의 이제 카테고리로 나눌 때 피해자의 특성이 어떻게 반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치정이나 복수는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험살인 아니면은 이 사람을 어떤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뭐 이런 행위 고통을 주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네. 있고 포함하는데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부모님이 없고 둘밖에 없고 결국은 뭐 돈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보험살인이니까. 근데 이 보험살인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적장애 2급을 가진 사람한테 보험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뭐 들었다고 하면 금방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었겠죠. 아니 네. 다른 사람이 그럼 금방 노출이 되잖아요. 당시에 뭐 특별하게 고액의 보험에 가입된 정황은 나오진 않았던 그러니까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그러니까 유산 네. 아니면은 뭔가 이 사람 앞으로 있는 어떤 금전 이거를 찾아보면은 의외로 쉽게 나오지 않을까. 그때 당시엔 또 그렇게 판단했었죠. 네. 그래서 나왔던 게 또 특히 의심을 샀던 게 형의 신고가 혹시 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동생이 사라지고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성인 남성이라는 점은 좀 감안하긴 해야 되지만 또 장애가 있는 동생이었고요. 새벽 2시까지 듣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 술 먹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네. 이 동생은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 관계가 없잖아요. 네. 가봤자 복지관이나 아니면 영화관 정도. 그럼 동선이 뻔한데 이 형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한 거냐. 그럼 최소한 이 상태로 가면 뭐 한 밤 9시, 10시? 대충 그때쯤에 빨리 뭔가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로부터 한참 뒤인 새벽 2시. 그럼 도대체 이건 무슨 이유냐. 이건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되죠. 늘 밝은 얼굴로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는 우진 씨. 어쩌다가 이런 참혹한 범죄의 대상이 되었던 건지 수사 상황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씨의 집 주변과 시신이 발견된 주변 지역의 CCTV를 탐문하던 경찰은 의외의 곳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동생이 사라졌다고 실종 신고를 했던 형 우식 씨의 증언에 의문을 품을 만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형이 동생과 마지막으로 통화했다고 한 오후 7시에 동생과 함께 있는 모습이 주변 CCTV에 잡혔습니다. 또 피해자의 자전거가 영화관에서 멀리 떨어진 을지로 입구역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통해 확인한 그날의 행적은 이렇습니다. 먼저 형 김우식 씨는 실종 당일 오후 7시 44분경 서울 지하철 을지로 입구역 6번 출구 옆 골목길에서 동생 우진 씨를 승합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약 20분을 이동한 후 오후 8시 4분경 서울 용산구의 한 주민센터 부근에 승합차를 주차한 뒤 동생과 함께 택시를 타고 용산역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용산역에서 미리 예약해둔 렌트카를 이용해 집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가 동생과 함께 식사를 한 우식 씨.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를 거쳐 경기도 구리의 한 건물 부근에 차를 주차한 후 자전거 도로를 따라 하천 주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황상 형이 유력한 용의자는 맞지만 CCTV 찍힌 모습만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시키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긴급 체포 당시 적용했던 강금에서 유기로 변경할 수는 있었어요. 경찰에 체포된 형은 동생을 하천 인근에 두고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유기한 것은 맞으나 살해는 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날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동생이 제 딸 스타킹으로 성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영화관에 가겠다면서 나갔는데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안 그래도 부모님 떠나고 동생 돌보느라 힘들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더 힘들다고 느껴져서 우발적으로 하천으로 데리고 가서 놓고 온 곳밖에 없어요. 경찰은 형의 주변인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의 지인으로부터 수면제에 대한 의미 있는 증언을 듣게 됐습니다. 우식이가 요즘에 잠을 통 못 잔다면서 뭐 수면제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이거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병원 가서 타먹으면 되지 않냐 했더니 자기가 뭐 수면제 처방받은 사실 알려주면 공무원 승진 때 불이익이 있다느니 그래서 제가 먹는 수면제 나눠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지인 C씨는 우진 씨가 실종된 지 5일 전인 6월 22일 오후 6시 40분경 용산구의 집 앞에서 우식 씨에게 수면제인 라제팜정 10정이 든 약통 1개를 건넸습니다. 라제팜정은 동생 우진 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수면제 성분 플루리트라제팜과 같은 성분의 약이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압수한 형의 휴대전화와 PC에서 마취 등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점점 좁혀가는 수사망. 하지만 형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 동생을 한강 근처 하천에 두고 온 죄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형. 경찰은 혐의를 확실히 밝히기 위해 범행 동기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형제 앞으로 약 40억 원가량의 유산이 상속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조사를 지속하던 경찰은 형 우식 씨가 그 유산에 대해 동생이 법적 대리인인 삼촌과 재산 분할 소송 진행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우식이가 원래도 씀씀이가 해픈 편이었는데 상속받고 재력 생기는 뒤로는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싼 명품 브랜드를 두르고 다니더라고. 50평 넘는 아파트로 이사가기도 했어. 결혼을 해 배우자와 함께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던 형 김우식 씨는 월급 300만 원과 임대 수익 월 300만 원의 고정 수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의 채무가 약 4억 8천만 원이 있었고 카드론으로 2천만 원을 대출받기도 했습니다. 10억 원의 상속 유산은 어느새 3억 정도만 남아있었던 상황. 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이전 등기에 처분했고 형 우식 씨가 동생의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소지하고 계좌에서 1,700만 원을 무단으로 이체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은 형 김우식을 상대로 부당 이득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우진 씨가 실종된 날은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기 정확하게 10일 전이었습니다. 형의 증언과 CCTV가 겹치는 부분이 있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동이 좀 복잡합니다. 먼저 자기 차가 있는데 어디다 내려주고 승합차, 또 렌트한 차,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복잡하게 움직여요. 이런 이동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 동선 같은 경우는 네. 지금은 이제 을지로 입구역에서 용산으로 갔다가 용산에서 다시 집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남양주 구리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서는 을지로 입구 쪽은 아무래도 이 동생이 그 극장을 가게 된 네. 거기서 아마 픽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거기서 이제 어쨌든 자전거는 그 근처에서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승합차로
그리고 용산역으로 택시로 해서 뭐 나름 뭐 동선을 좀 네. 감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량 넘버가 CCTV에 찍히는 것을 예. 고려했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네. 사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다 찾습니다. 택시에도 다 기록지가 있고 네. 서울 시내 대도시 같은 경우는 CCTV가 다 있고 블랙박스 다 있기 때문에 근데 나름 자기는 이제 동선을 네. 감춘다고 감춘 거죠. 승합차, 택시, 다시 렌트카 이런 식으로 했죠. 정작 그 범행에 이용한 건 렌트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렌트카를 타고 그 상태에서 남양주 구리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그럼 렌트카에는 뭐 기록지가 없나요? 사실 이거는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있는 점만 찾으면 나머지 선을 따라 움직이는 건 경찰 수사기법상 어렵지 않은 거였고요. 네. 근데 문제는 그거였죠. 왜 여기냐? 왜 용산이었냐? 왜 식당으로 갔다? 식당으로 간 이유는 뭐 명확하죠. 약이 발견됐으니까 아마 거기에 타갖고 먹이기 수면제를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생각해 보시면 수면제를 먹이면 먹겠습니까? 저 동생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먹였을 가능성. 그러면 이것도 역시 계산된 행동일 수 있겠다. 그렇다면 그 자기가 뭘 본인의 주장이면 유기든 살인이든 마지막 한 끼를 먹이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약을 먹일 어떤 행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식당에서 데리고 들어간 것이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네. 왜냐하면 만약에 수면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네. 본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왜? 마지막에 애 버리려고 하는데 네. 마지막 합격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네. 아니 사람을 어디에 버린다 한들 버려집니까? 경찰에 신고돼서 금방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 뭐 지방에 그 뭐 어디 산 속에 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렇죠. 그냥 서울 인근이라서.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말에 진술이 틀린 게 되는 거고. 네. 물론 본인은 거기까지가 나왔기 때문에 유기 혐의는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놓고 갔으니까 유기는 맞는 건데 네. 감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못 움직이게 했다. 네. 다 감금입니다. 네. 진로를 막아도 감금인 차를 거고. 태워서 어딘가로 데리고 가면 예. 감금해서 데려가는. 그렇죠. 강제로 한 네. 거니까 그런 부분인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의 특이성. 그러니까 동생이 네.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에 뭐 약을 먹인 상태에서 결국은 마지막 그 시신 상태는 물속에 고요하게. 그럼 결국은 이것은 수면제를 먹이고 물속에 넣어서 네. 죽게 했다. 그러니까 죽인 거죠. 살인이죠. 검색어가 우연인지 아닌지 몰라도 마취입니다. 마취. 네, 마취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타살의 흔적이 있는 것하고 실수로 빠져서 죽는 것하고는 완전히 수사의 방향과 뭐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마취된 상태에서 호흡, 네. 물 들이키는 거 이런 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우리가 이 테트로톡신 같은 전신 마취되는 거라든가 아비가 되는 거라든가 이런 거 수면제 먹인 상태에서 당연히 물속에 넣으면 죽죠. 네. 그거는 뭐 칼로 찔렀거나 뭐 둔기로 공격한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네. 죽인 겁니다. 근데 아마 그런 방법을 예를 들어서 이게 만일 타살이라면 방법을 선택을 할 텐데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렇게 익사체로 발견되는 방법을 만일 선택을 했다면 그것은 이 40억 관련된 유산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유산을 어차피 공짜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헤프게 썼고 그 명품으로 도배하고 다녔고 그러면 반 나눴던 동생 재산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동생만 없으면은 결국은 본인한테 걸린 소송도 사라질 것이고 그 동생이니까 사실은 형제한테 네. 상속이 되겠죠. 죽으면 뭐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죠. 당시에 또 이 본인 주장입니다. 본인 주장은 적극적으로 주변한테 막 연락을 해서 친구한테도 동생 없어졌다 좀 찾아봐 네가 너 나가서 찾아 연락해달라 뭐 알아봐라 뭐 등등 연락을 하고 다녔던 정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본인 주장입니다. 동생이 자기 딸의 형의 딸의 스타킹을 가지고 성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안 그래도 쌓여있던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과 불만들이 터져 나와서 유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그건 하거든요. 입증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거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해서 동기를 전복시키기 위한, 동기를 흐트리기 위한 네.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인 물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지. 네. 본인이 무슨 뭘 떠들던 뭐 그건 가해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한쪽의 주장만 있고 예. 물적 증거가 예를 없기 들면 때문에 피해자한테 전적으로 다 뒤집어 씌우려고 피해자가 나쁜 놈이고 피해자가 날 공격해서 이건 흔한 수법 아닙니까? 네. 따져봐야죠.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분명히 그러면 복지관이라 이런 사람들이 알고 이런 것만 알고 있을 거거든요. 네. 이건 왜냐하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걸 감추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그런 성적 행동을 그렇죠. 했던 행위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거기는 없고 여기만 있다. 그럼 그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일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뭐 본인이 찾으러 다녔다. 그건 자기 말이죠. 왜? 찾으러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2시 넘어서 신고를 했잖아요. 12시간 지나서요. 동시에 해야죠. 네. 걱정이 되면. 네. 사실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이 어디 가서 교통사고를 날 수 있다고 하면 빨리 신고를 하고 지인한테 전화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건 안 하고 한참 뒤에 신고했다. 이건 뭐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형과 달리 경찰의 의심은 더욱더 확고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계속되면서 이 40억을 남긴 부모님의 죽음 역시 이상하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주변인들의 증언과 CCTV 등을 토대로 집중 추궁에 나섰습니다. 다음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한 실종 당일 그날의 재구성입니다. 형은 동생에게 집안에만 있으면 답답하니 한 바퀴 돌고 오라며 현금 2만 원을 주고 외출을 내보냈습니다. 이후 을지로 입구역에서 동생을 태워 용산역을 거친 뒤 다시 집 근처 식당으로 온 형은 동생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콜라가 먹고 싶다는 동생에게 술도 함께 먹어볼 것을 권유하며 위스키 200ml 한 병에 콜라 500ml 한 병을 섞어 건넸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밤 11시 30분을 지나고 있었고 다시 동생을 차에 태운 형은 경기도 구리시의 한 건물 인근에 차를 주차한 후 동생을 데리고 함께 하차해 자전거 도로를 따라 걸어 모 대교 및 인적이 드문 하천 둔치 아래로 동생을 유인했습니다. 그 후 미리 지인을 통해 구해둔 수면제를 동생에게 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깊은 잠에 빠진 동생을 그대로 물에 빠뜨렸습니다. 술과 수면제를 동시에 먹은 동생은 물에 빠진 후에도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그대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치밀한 그의 범행 계획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형 김우식은 수면제와 렌트카를 미리 준비했고 동생을 태우고 하천 방향으로 출발하기 전 자신의 차량 인근으로 이동해 전화하며 통화 기록을 남겨두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또 지인에게 자신의 행적에 대한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은폐하려고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본인은 유기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CCTV 영상 속 남성들의 모습이 자신과 동생이 아니며 자신이 동생을 두고 온 장소도 검찰이 특정한 모 대교 밑이 아니라 왕숙천 근처였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건을 쫓던 한 기자가 형과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형을 의심해봐야 돼. 뭐 걔네 부모도 건강했었는데 하루아침에 부모가 나란히 갑자기 그렇게 됐잖아. 그것부터 조사해야 돼. 형제에 대한 이야기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형제 부모와의 관련된 의문들. 형제 부모의 죽음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형제의 친척과 지인들이 방송사에 털어놓은 4년 전의 그날은 이랬습니다. 2017년 6월 69세와 65세였던 형제의 부모는 별다른 지병 없이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택에서 저녁 식사 중이던 형제의 부모.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소주를 마셨고 오늘따라 술맛이 쓰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이 자리에서 아버지와 형이 돈 문제로 다퉜다고 주변인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러다 아버지가 쓰러져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의식불명 상태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통해 잠시 의식을 되찾았으나 곧 다시 쓰러져 뇌사 판정을 받았던 아버지. 그런데 이후 며칠 만에 형이 친척들에게 아버지의 호흡기를 떼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몇몇 친척들은 몇 달도 아니고 며칠이 됐다고 호흡기를 떼냐며 반대했고 그러던 중 병원을 지키던 어머니가 여분의 옷을 챙기러 집으로 갔다가 다음날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는 컴퓨터로 작성해 뽑아둔 유서가 발견됐고 하루 뒤 아버지도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극단적인 선택과 병환으로 마무리된 부부의 죽음. 그리고 부부가 남긴 40억. 주변인들의 의심대로 형 김우식과 부모님의 죽음은 관련이 있는 것일까? 네, 먼저 당일날 본인은 이제 6일을 했다고 하지만 이제 검찰 쪽에서 정리된 공소장 내용을 통해서 현장 상황을 좀 그려봤었는데요. 술과 수면제를 함께 먹으면 뭐 이게 훨씬 더 악화되는 건 알려져 있는 반대 어떤 식으로 뭐 나눠 먹었고 어떤 식으로 이동했고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날 구성된 상황을. 처음에는 술을 먹인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먼저 먹이면서 저는 거기서 저 수면제를 먹였다고 생각했는데 뭐 사실 먹였을 수도 있긴 할 그렇죠. 것 같은데 모르죠. 거기서 먹으면서 이제 콜라 속에 위스키를 섞어서 일정 칵테일을 먹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의도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상당히 그 지적장애인 경우에는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술이 좀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먹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연결된 동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라제 팜정이라는 게 데이트 강간약이라고 일명 속칭 일컬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제 약물이죠. 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먹이면은 몸이 축 처져서 네. 그냥 정신을 잃는, 정신이 딱 하는 이런 거죠. 특히 이게 알코올과 같이 복용했을 때는 네.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간약물이죠. 왜냐하면 술에 타갖고 먹이는 거니까. 네. 이게 재판까지 왜냐면 이 CCTV가 어느 정도 있는데 멀어서 뚜렷하게 얼굴은 안 나오고 남자 둘이 이제 다리 쪽 밑으로 이렇게 가는 장면이 나왔고 본인은 자기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냥 자기 마지막까지 걷다가 나는 두고 나왔다. 그러니까 물적 증거가 있는 것까지는 계속해서 같이 있고 두고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CCTV가 사실 뭐 그런 데 있는 CCTV가 명확하겠습니까? 좀 모호하니까 자기는 아니다. 두고 그냥 왔다라고 하는데 두고 왔지만 그러면은 본인 그러니까 동생의 수면제 성분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 좀 애매해지죠. 네. 범행 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본인이 익숙한 방법을 반복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이상 반복적으로 강화하면서 사용한 법인데 과거 4년 전에 이제 부모님의 죽음이 굉장히 묘하다. 그것을 파봐야 한다는 주변 지인들의 말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버지가 소주를 마시면서 오늘따라 술 맛이 쓰다라는 말을 한번 했었다. 음용시킨 뭐 이런 수법이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동생을 지적장애인 동생을 형이 이게 건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냥 시설에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데리고 있었을까? 4년 동안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이거는 돈이 되니까 데리고 있었지. 그냥 혼자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도 있으면서 아, 그러면 결국은 이 돈 자체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면은 그럼 유산 받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게 아니나 다를까? 바로 부모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네. 특히 이제 술을 먹다가 쓰러지고 뇌세 상태.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거는 거의 똑같아요. 즉 통지약물과 술을 같이 먹게 되면은 젊은 사람은 의식을 잃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뇌혈관이 터져갖고 소위 말하는 뭐 뇌동맥류 네. 비슷한 형태 이게 터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분명 뇌세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동생한테 한 거를 네. 자기 아버지한테도 똑같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만 했겠습니까?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65세인데 네. 컴퓨터에 유서를 써요. 워드 프로세서에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익숙한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네. 유서를 쓰더라도 네. 익숙한 방법을 사용하셨을 텐데 근데 이거 웃기잖아요. 기소는 안 됐을 뿐이지 이거는 저는 명확하다. 둘 다 죽였다. 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특히 이런 가족 관련된 변사 사건은 네. 자녀들이 우기고 그러면은 부검이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병원에서 죽었을 경우. 특히 이 아버지 같은 경우 왜냐면 이미 병원을 옮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부검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깝죠, 이거는. 어쨌든 40억의 유산이 형제에게 내려갔고 그 중에서 이제 동생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돈은 원래 그렇다면 형의
통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지금 경찰이 수사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진실을 또 밝히기 위해서 이 형인 김우식이 어떤 인물인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부모의 사망에 이어 또다시 동생 우진 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서 지인들은 과거 우식 씨가 사고로 보험금을 받았던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몇 달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 말고는 딱히 직업이 없었다는 형은 부모가 차려준 지하철역 근처 2층짜리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명의는 형 김우식의 명의였지만 어머니가 직접 음식을 만드는 등 운영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의 원인모를 큰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지인 D씨는 당시 화재 보상금을 6천만 원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지인 C씨는 운영하던 식당에서 불이 나 보상금을 탄 게 한두 번이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형의 과거 방화 관련 전과에 주목했습니다. 형은 18살이던 1995년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성과 사귀고 있는 친구 형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방화미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불이 크게 날 뻔했거든요. 빨리 잡혀가지고 큰 불로 번지진 않았어요. 실제 피해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18세로 소년범이었던 형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듬해 있었던 항소심에서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참작되어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로 감형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부모의 미심쩍은 죽음과 과거 범죄 등을 확인한 언론사는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형 김우식에게도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부모 사망 같은 경우는 이미 수년이 지나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범행입증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이 피의자 김우식 또한 범행 모두 부인했습니다. 해당 경찰서는 피의자 김우식을 검찰로 넘긴 후 남은 의혹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미제 사건 수사팀으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정식 수사나 내사에 착수한 단계는 아니며 의심이 드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사이 동생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형 김우식은 최후 진술을 통해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자신과 자신 가족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것 다 잃었습니다. 꿈도 직장도 모두 빠짐없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3명이나 되는 어린 자녀들은 이 못난 아빠 만나서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좌절할 위기에 있고, 가족들은 이 언론의 악의적이고 잘못된 보도로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이기지 못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동생에 대해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고 했습니다.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도 하면서 자신이 하지 않은 일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6월 17일은 동생의 첫 기일이었습니다. 용서를 빌었고 다짐했습니다. 동생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지켜봐달라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정의로운 판단으로 친동생을 죽였다는 주홍글씨만은 달고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화재 보상금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었다. 이거는 좀 참고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 소년범 시절에, 소년범 때 불로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네. 뭐 어떤 공격성이 수단을 이용해요. 직접적으로 칼로 찌르거나 동기령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 네. 약물, 불. 이걸 이제 과거는 여성형 범죄라고 합니다. 네. 뭔가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무력화시키는 방법들을. 근데 어려서부터 그런 과정을 했던 거는 아마도 부모님이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오냐오냐하게 키운 금수저 아들, 그런 버릇이 나빠졌고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내재적 폭력성이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방법적으로는 여성의 범죄를 가지고 있는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진화한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더 안 좋은 거는 그나마 갱생이 됐으면 모르는데 감형이 되면서 실제로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술을 마셨다고 감형시켜주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90년대라 더 했겠네요. 그렇죠. 네. 감형돼 갖고 그럼 1년 6개월 뭐 얼마 살지도 않은 상태 나왔는데 얘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뭐 다른 직장도 구하지 않고 네. 부모님한테 얹혀서 네. 기생충으로 살다가 돈은 돈대로 쓰다가 그럼 자기가 이제 돈을 구할 방법이 뭘까라고 했는데 그게 보는데 이제 보시는 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하다가 불내 갖고 보험금 받고 세상이 너무 쉽게 보였겠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부모도 쉽게 보였겠고 문제는 근데 그거를 제어해 줄 수 있는 주변 가족이 없고 오히려 거꾸로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이 네. 있는 상태. 이게 오히려 이 범죄자를 더 포악해지게 만든 것이 아닐까. 되게 웃겨요. 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동안 쌓아온 것을 다렸다. 뭘 쌓아왔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생각을 안 하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 자체가 이제 자기와 자기 가족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그러니까 탓은 상대방에게 있고 이런 게 전형적인 그 사이코패스의 그렇죠. 대화법이라서 분명히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가 존재하죠. 네. 자기 어린 자녀들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때문에 죽은 동생과 부모님 부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 호흡기를 왜 떼자 그랬어? 어머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게 자살이 말이 돼? 이런 설명이 전혀 없잖아요. 또 이제 불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공격을 하고 이랬던 전력이 있어서 불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불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네. 화재 보상금으로. 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존재인 거죠. 지금 재판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1심이 현재 끝나고 항소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1심에서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항소심 진행한 상황이고요. 재판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가장 그 판사의 1심 판사의 마지막 제일 걸려요. 네. 동생을 그 부양해 왔다라고 합니다. 이 30년이 일명 그 줄이는 그렇죠. 감형 감형 요소로 요소로. 4년간 동생을 부양해 왔다라는 걸 넣었습니다. 누구 돈으로 부양했습니까? 부모 돈이죠. 예, 정확히 말하면 동생 몫의 돈을 동생이 쓴 거예요. 부양해 왔다는 하는 것은 형식상인 거고 네. 실제 그 돈으로 그 돈 가지고 복지법원에 동생이 있었으면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이 충분히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동생을 여태 그렇죠. 두고 있다라는 발상을 못하는. 발상 자체를 못하는 거고 네. 지금 이 범죄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전에 부모의 죽음에 대한 것도 수사가 돼야지 이 맥락을 알 수가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서 2심에서 사실 그런 부분이 보강이 좀 됐으면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물론 그거는 이제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고 뭐 그랬다 하더라도 네. 얘의 지금의 범죄의 수법과 동기를 보기 위해선 그 앞에서 했던 범죄 경력을 쌓아온 과정을 봐야 돼요. 네. 그래야지 그걸로 형량을 뭐 더 높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의 범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걸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저희 방송 시작할 때 브리핑에 진짜 세상 둘밖에 없는 형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안타깝네요. 둘만 있는 상황에서 그 하나가 굉장히 큰 피해 요소로만 있다가 사라진 상황이어서 한 채 억울함 없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이후에 2심 재판을 기대를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이 되신 동생 가명이죠. 김우진 씨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